오감을 이용하라. 감각의 정의는 눈, 코, 귀, 혀, 살갗을 통하여 바깥의 어떤 자극을 알아차리는 것이다. 영어로는 센스다. 흔히 무엇인가를 잘 알아차리는 사람을 센스가 좋다고 한다. 감각을 화제 진압 활동과 연결해 본다. 눈은 대부분의 역할이니 생략하고, 코는 가스 냄새나 불 냄새를 맡는다. 귀는 펑펑 터지는 소리를 감지하고 무전기로 팀장님의 지휘를 받을 수 있다. 방화문을 열 때 장갑을 벗고 손으로 방 안의 열감을 찾아내는 것. 아면 속에서 화점의 방향을 찾아내는 것도 피부의 감각에 의존한다. 구급 활동에도 오감이 필요하다. 눈으로는 대부분의 활동을 인식한다. 코로는 술 냄새를 느낄 수 있고, 숨에서 아세톤 냄새가 나면 당류성 케톤산증일 수도 있다. 각종 병력 청취는 귀가 담당한다. 예를 들면 현재 주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약을 복용하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식사는 언제 했는지, 통증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모두 청각에 의존하여 환자로부터 정보를 얻는다. 촉각을 이용해서 맥박을 감지하고 혈압을 유추한다. 또한 골절 부위를 찾아낸다.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목 동맥에서 맥박이 느껴지면 혈압이 60mm 이상이고, 대퇴부에서 맥박이 뛰면 70mm 이상이며, 손목에 있는 요골 동맥에서 맥박이 느껴지면 혈압이 80mm 이상이라고 판단한다. 눈으로 보는 것은 기본이요. 나머지 감각을 잘 써야 각종 환자 정보를 의학 지식이나 경험과 결부시켜 범위를 좁히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 각종 소방차 역시 적색, 흰색의 경광등과 각종 출동에 따라 다른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행인이나 자동차에게 긴급 자동차가 지나감을 알린다. 새벽 3시, 저혈당 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다. 평소 소방훈련으로 몇 차례 방문했던 노인 요양병원이다. 2층으로 주 들 것을 밀고 들어갔다. 할머니들은 주무시고 있었고 50대로 보이는 요양보호사와 30대로 보이는 간호사가 한 할머니 근처에 서 있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숙직하는 요양보호사는 새벽 2시에 순찰을 돌고 있었다고 한다. 그녀는 그 할머니의 숨소리가 평소와는 다르게 느껴져서 간호사를 호출했다. 뛰어온 간호사는 바로 119에 신고했다. 당 측정을 해보니 30mg이다. 공복 시 60mg 이하면 심각한 저혈당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정황을 보면 할머니는 제2형 당뇨병 환자이다. 제1형 당뇨는 한마디로 인슐린을 너무 적게 만들어서 생기는 병이다. 제2형 당뇨는 쉬운 표현으로 에너지를 이동하는 택시 같은 인슐린은 있으나 택시가 승객, 포도당을 태우지 않는 승차 거부를 하는 것이다. 즉, 포도당이 세포로 전달되지 않아 에너지 생산이 안 되는 것이다. 전문 용어로 인슐린이 포도당에 대한 민감성이 저하되었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40세 이상의 비만자가 많이 걸린다고 한다. 운동과 식이 조절이 필요하다. 우반장은 의료 지도를 받은 후 급하게 50% 포도당 100ml를 왼팔에 18G 바늘로 연결했다. 나는 포도당이 잘 들어가게 높게 들었다. 빠르게 올라가는 공기방울은 포도당이 빨리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5분 후 환자는 차차 의식을 되찾았다. 혈당 측정을 해보니 450mg이다. 하지만 말 그대로 응급처치이다. 나중에 응급실과 노인요양병원 관계자는 할머니 질병의 근본 원인을 찾을 것이다.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한 후 센터로 돌아오면서 생각해봤다. 소리로 환자의 이상을 감지했던 요양보호사의 센스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엔진 소리를 듣고 이상함을 느끼는 자동차 정비사처럼 말이다. 내가 병원장이라면 이 사건을 보고 큰 상을 줄 것이다. 진짜 소방관이 되려는 나에게 현장이 가르쳐준 7번째 가르침은 오감을 이용하라이다. 대한민국 안전해요. 영하 10도, 12월의 가장 추운 날이었다.
움직임이 둔해지더라도 내복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구급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관내 대형마트 앞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것을 지나가던 행인이 신고한 것이다. 출동하면서 신고자에게 전화했다. 위치 좀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거기 자전거 모아놓은 데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제가 바빠서요. 그럼 이만. 툭 하고 전화를 끊었다. 신고했으면 확실히 알려줘야 하지 않느냐며 우리는 투덜거렸다. 그것이 신고자의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대형마트 맞은편에서 자전거 받침대를 찾았다.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일어나서 갔나 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저쪽 구석에 누가 쓰러져 있는 게 아닌가? 구급차를 멈추고 환자 곁으로 다가갔다. 소주병이 옆에 있었고 이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였다. 다른 것보다 우선하여 의식과 호흡부터 확인했다. 의식과 호흡에는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생겼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눈만 동그랗게 뜨고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그때 혹시나 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배경화면에 히라가나로 일본어가 쓰여 있었다. 술을 마시고 쓰러진 것 같았다. 귀에서도 피가 흘러나왔다. 귀 쪽의 상처는 넘어지면서 생긴 것으로 추정되고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어서 응급실에 빨리 가봐야 하는 상황이었다. 경찰도 왔다. 기나긴 실랑이가 벌어졌다. 일본 할아버지는 그냥 술 먹다가 잠든 것이다. 나는 여행 중이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고 서툰 영어로 말했다. 그래서 나도 서툰 영어로 말했다. It's Korean Safety System. 그가 묵고 있는 호텔로 가서 통역을 이용하려 했는데 호텔 카운터 직원도 일본어를 하지 못했다. 갑자기 일본어를 잘하는 동료가 생각나서 전화를 해서 통역을 시켰다. 결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그 일본인은 우리에게 말했다. How much is it? 공짜라고 말하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고맙다고 했다. 한국 치안은 안전하기로 유명하다. 치안은 범죄가 없고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뜻한다. 치안이 유지되려면 도시에 몇 가지 특성이 있어야 한다. 경제 수준이 높거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심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싫어하는 민족성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나 카타르는 치안이 좋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두 나라 모두 경제 수준이 높고 범죄에 대한 처벌이 비교적 강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싫어하는 나라라 비교적 치안이 좋은 쪽에 속한다. 가끔은 생각한다. 만일 내가 치안이 열악한 멕시코나 베네수엘라에서 태어났다면 소방관 임무를 잘 할 수 있었을까? 국가의 여러 역할이 있겠지만 피부로 느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이다. 안전은 탑다운으로 국가가 책임지기도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정문화가 있기 때문인지 바텀업으로 서로의 안전을 챙겨준다. 즉, 안전을 위해서라면 비용 없이 구급차를 이용할 수 있고 누군가가 쓰러져 있으면 지나가던 행인은 대부분 119에 신고한다. 나 같은 소방관은 쓰러진 이의 안전과 건강을 살피고 필요하면 병원으로 이송해준다. 그가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안전의 숲 안에서 오늘도 외국인 환자에게 좋은 구급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자화자찬할 때 진반장이 말했다. 빨리 들어갑니다. 오늘 점심은 국수예요. 세 번째 기도. 1919년 12월 31일. 오늘은 야간 근무다. 기독교인인 나는 매년 송구영신 예배에 참여한다. 송구영신 예배란 12월 31일 자정에 드리는 예배이다. 말 그대로 옛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맞는 예배이다. 하지만 오늘은 야간 근무이기 때문에 교회에 가지 못했다. 저녁 8시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였다. 지금 교회야. 내년 기도 제목을 3가지 적어내야 하는데 준비한 거 있어? 첫째는 둘째 아기 갖는 거, 두 번째는 동생 결혼을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 가족 건강을 위해 기도하자. 아내는 12시에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니 시간에 맞춰 사무실에서라도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다. 12월 30일인데 출동이 많지 않았다. 출동에 관한 우리끼리의 불문율이 있다. 출동이 없을 때 출동이 없네라고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대로 우리 지역의 평화를 누리면 된다. 마음 편하게 쉬어야 일도 잘할 수 있다. 출동이 없다고 말하는 순간 사무실에 도청장치라도 있는지 지역 주민들이 출동을 요청한다. 공교롭게 오늘도 그런 일이 일어났다. 어째 출동이 없네라고 누군가가 말을 하자마자 바로 구급 출동벨이 울렸다. 손목 자해 신고입니다. 출동 바랍니다. 예상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면서 엑셀을 밟았다. 공기가 차가웠다. 6층이다. 구급대원은 먼저 계단으로 올라가고 나는 주들 것을 챙겨 엘리베이터로 올라갔다. 현장에 도착하니 40대 추정 여성은 거실에 누워 있었고 그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식탁에 큰 부엌칼이 꽂혀 있었다. 놓여있던 것이 아니다.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공포가 엄습했지만 침착하려 애썼다. 남편은 욕을 하고 있었고 유치원을 다닐 나이인 듯한 딸아이는 이 장면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여성의 손목에는 칼자국이 있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니 식탁에 꽂힌 칼로 손목을 그은 것은 아니라고 남성이 대답했다. 주방으로 눈을 돌렸다. 주방 싱크대에는 선혈이 낭자했고 과도가 놓여 있었다. 남편과 아내는 어떤 이유로 다투었고 아내는 과도로 손목을 그었다. 서로가 서로에게 불만과 오해가 많았던 것 같았다. 병원으로 가는 구급차 안에서도 여성은 할 말이 많았다. 지금 생각나는 그녀의 말은 이로써 이혼은 확실해졌다이다. 여성을 병원에 이송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계를 보니 12시가 넘어 있었다. 12시가 지날 때 신데렐라는 화려한 옷에서 다시 허름한 옷과 구두로 바뀌었지만 나는 세 번째 기도 제목을 바꿔야 했다. 사람에게 사랑을. 나의 작은 외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어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자리 잡는다면 새해가 되는 첫날에 이런 비극은 줄어들 것이다. 어디 이 가정뿐이겠는가? 이스라엘 가자 지구의 싸움, 베네수엘라의 기근, 아프리카의 가난, 멕시코의 국경 탈출. 모두에게 조금 더 깊은 사랑이 필요하다. 그 사랑이 세상으로 흐른다면 그것은 평화다. 사랑은 마음만으로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빵도 필요하고 옆집 사람의 생활 수준도 비슷해야 사랑이 생긴다. 그렇지만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한다. 작게는 우리 가족에게 사랑을 주시고 넓게는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멕시코, 아프리카의 각 사람에게 사랑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히어로가 되고 싶지 않아요. 센터 사무실 문이 열렸다. 태권도복을 입고 어깨에는 크로스 가방을 두른 한 소년이 꾸벅 인사하며 편지를 불쑥 내민다. 편지를 열어보니 소방관에 대한 감사의 내용이었다. 사진을 함께 찍자는 요청도 있었다. 소방차 앞에서 같이 사진을 찍었다. 5년차 소방관으로 일하는 동안 이런 편지를 10통 정도 받은 것 같다. 편지를 받으면 한 달 정도 사무실 게시판에 붙여놓곤 했다. 요즘 초등학교 수업 중에는 직업에 대해 인터뷰하는 숙제가 있나 보다. 학생들이 어머니와 함께 와서 소방관에 관해서 인터뷰를 하곤 한다. 5년 전에 나는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지금 근무하고 있는 센터 앞을 지나가곤 했다. 쉬고 있는 소방관들을 볼 때마다 소방관이 어떤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내 처지가 초라해서 차마 출입문을 열지 못했다. 학생들이 나보다 용기가 있다. 소방차나 구급차를 타고 가다 적색 신호에서 멈추면 꼭 어머니들은 아이들에게 와, 로이다, 로이. 로봇과 폴리라는 만화에서 소방 펌프차를 로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나는 창문을 내리고 엄지를 보여주거나 손가락 하트를 보여준다. 그렇듯 소방관의 인식은 나쁘지 않다. 하지만 어두웠던 시절도 있었다. 은퇴하신 팀장님은 80년대 소방관의 실정에 대해서 가끔 말씀해 주셨다. 소방 조직이 독립되지 않아 시청에 속하기도 하고 경찰에 속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당시 소방관이 받은 푸대접이 생각나서 흥분하여 말씀하셨다.
경찰에 속해 있을 때 도둑 잡으러 가면 경찰관과 함께 가고 화재가 나면 소방관들만 출동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청에 속해 있을 때는 화장실 청소 같은 업무를 소방관이 도맡아 했다는 것이다. 7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 6만 개 의자에 쌓인 눈을 치운 것도 소방관이었다. 어떤 트위터 사용자가 10년 전에 우면산 산사태 현장에서 며칠째 밤낮으로 복구 작업 중인 소방대원과 군인, 경찰 사이에 다른 처우를 지적하며 쓴 글이 눈에 띈다. 군 경찰은 밥차가 있는데 소방은 밥차가 없어서 매번 신라면 미니 사이즈와 김밥을 드시네요. 왜 재난 현장의 소방관은 10년 넘게 항상 밥차가 없어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할까요? 2015년에 벌집 제거 임무에 투입된 한 소방관이 말벌에 눈을 쏘여 사망한 사고가 있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고인이 보호복을 착용하지 않았고 말벌집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던 점을 근거로 고인의 사망이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순직 요건인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사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유족들의 순직 신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인사혁신처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등검은 말벌집 제거 작업은 토종 말벌집 제거에 비해 훨씬 위험성이 큰 업무여서 생명,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성을 수반하는 작업으로 고인이 된 소방관은 2인 1조의 팀으로 출동했다가 말벌집 제거 보조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됐다. 실제 말벌집 제거 작업을 한 소방 공무원이 사망했다면 순직으로 인정됐을 개연성이 큰 상황에서 한 팀을 이루어 출동한 다른 공무원에게 엄격한 요건을 적용해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유시민 작가가 어느 강연에서 본인과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 말을 응용해서 나도 말해본다. 소방관을 푸대접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미워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험한 곳으로 가는 직업이다. 내가 만든 노래처럼 힘든 곳, 뜨거운 곳, 아픈 곳, 위험한 곳, 빌딩 위, 호수 밑, 폭풍 속으로 가는 직업이다. 현장에서 불을 끄고 아기를 이송하고 자살 소동자를 구하는 일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서 내 머릿속에는 늘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사람 때문에 생기는 재난이다. 인재의 원인은 대부분 안일함이나 가난, 욕심에서 기인한다. 예를 들면 가스불을 끄지 않고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갔다가 사고가 나거나 값싼 연탄을 사용하다가 일산화탄소의 배출로 인해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체르노빌 원전 폭발 사고의 원인 중에 하나인 저렴한 연료병의 사용은 욕심에서 기인한 것이다. 14명의 체르노빌 소방대는 불굴의 노력으로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지만 결국 방사능이 피폭되었고 끔찍한 고통을 겪으며 죽었다. 내가 겪은 소방활동의 80% 이상은 이런 인재사고다. 법으로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법으로나 상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예를 들면 음주운전, 안전벨트 미착용, 피다만 담배를 산에 버리는 일, 아기를 재울 때 두꺼운 유를 까는 것 등이 인재사고에 해당한다. 그런 행동들은 그들을 위험에 빠지게 한다. 운이 좋아 그들을 구한다면 우리를 히어로라고 칭할 수도 있다. 하지만 그렇게 히어로가 되고 싶지는 않다. 인간은 로봇이 아니기에 안일함, 가난, 욕심을 버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안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그런 소소한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히어로이다.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 라이나, 코로나가 뭔지 알아? 까칠까칠한 거예요. 그거 있으면 손 깨끗이 닦아야 해요. 내가 사는 천안은 3월부터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여 봄방학 때부터 할머니 댁에 놀러 간 딸은 한 달째 시골에 피난해 있다. 딸과 전화 통화를 하다가 문득 코로나에 대해 아는지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이와 같이 대답하는 것이다.
4살 딸도 코로나가 무엇인지 아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대한민국은 난리를 넘어 준전시 상태에 돌입한 것 같다. 삭막해진 도시는 인류 최후의 생존자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변종 인류와의 싸움을 다룬 윌 스미스의 주연의 나는 전설이다가 연상되고, 감염병의 확산 형태는 기네스 펠트로, 맷 데이먼 주연의 영화 컨테이전을 보는 것 같다. 대한민국에는 이미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지옥 같았던 지난 몇 달간을 정리해본다. 1. 바이러스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해서 알아보자. 일단 생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물은 유전, 생식, 생장, 물질 대사를 해야 한다. 거칠게 말해서 먹고 똥 누워야 생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바이러스는 그런 것이 없다. 크기도 무척 작다. 동물 세포가 방이라면 바이러스의 크기는 주먹만 하다. 바이러스는 동물의 세포를 숙주로 기생한다. 자신의 유전 정보를 일반 체세포에 침투시킨 후 자기 자신과 같은 유전 정보를 가진 바이러스를 복제 생산하고 침투한 숙주 세포를 죽인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코로나19는 코로나 왕관처럼 생긴 바이러스의 일종으로 원래 박쥐를 숙주로 하는 바이러스였다. 하지만 중간 숙주를 거쳐서 인간에게 왔을 때 조금 더 센 놈으로 변했으며 사람에게 질병을 유발하는 7번째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었다. 코로나19의 문제점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RNA 형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어서 빠르게 변한다는 것이다. 빠르게 변해서 그에 맞는 백신을 발견하기 어렵다. 두 번째, 잠복기가 있다는 것이다. 잠복기가 있어서 인간은 최대 2주 동안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모른다. 그래서 널리 퍼질 수가 있다. 치사율이 낮아서 청년들은 건강한 면역체계로 버텨내지만 영유아나 노인들은 호흡기 질환을 거쳐 중증 폐렴으로 발전되어 사망할 수도 있다. 현재까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유일한 방법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과 손을 잘 씻는 것, 그리고 타인과 물리적 거리를 두는 것밖에 없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할 내용의 핵심은 세 가지이다. 코로나는 어떻게 전파되고 있으며 어떻게 막고 있으며 주 증상은 무엇인가? 2. 대구 신천지교회 신도들로 인해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 재생산지수 같은 어려운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바짝 붙어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어떤 형태로든 스킨십이 많았던 것이다. 어느 신문에서는 신천지 교회는 더 상상 이상의 다중 접촉한 듯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구급 출동 시 신고자에게 환자 정보를 구할 때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 다녀왔거나 중국에 다녀온 자를 접촉한 사람이 있었는지를 물었지만 지금은 대구에 다녀왔는지를 물어야 한다. 소방서에서도 대구에서 많은 환자가 나오자 대구에 다녀온 직원들을 2주간 격리했고 장거리 여행을 금지했고 모든 직원들 출퇴근 시 발열 체크를 하기 시작했다. 잠복기 환자는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증상이 없으면 감염 여부를 찾기 어렵다. 잠복기를 지나면 발열 37.5도 이상 또는 호흡기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이 주 증상이다. 2020년 2월, 지금은 최대한 스스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 최소한의 동선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아야 한다. 3. 천안 5번 환자는 2월 26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줌바 댄스 강사였다. 그녀는 자신이 코로나19에 감염된지도 모른 채 수강한 한 사람을 지도했을 것이고 동시에 코로나19는 무한 복제되었을 것이다. 그녀는 124명과 접촉했다. 확진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동선을 확실하게 말해 주어야 최대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줌바 댄스 강사는 이동 동선을 말할 때 대구 줌바 댄스 강사와 접촉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는다. 코로나 의심 환자 출동 신고가 들어왔다. 80대 여성인데 폐렴 증상이 있다고 한다. 현장으로 달려갔다. 환자는 누워 있었고
산소 포화도를 측정해보니 90%다. 폐렴으로 인해 몸 안의 산소가 계속 부족해지는 상태다. 산소가 부족하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이 환자는 한 달간 외출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 호흡곤란이면 코로나 의심 환자 범주에 들어간다. 코로나 의심 환자 범주에 들어가면 1인 음압 격리병실로 가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의 확진 여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역에 종합병원급의 병원이 4군데 있지만 전화해 본 결과 모두 수용 가능한 음압격리 병실이 없다고 한다. 각 병원의 음압격리 병실은 5개 안팎이다. 즉, 천안에는 20실 안팎의 음압격리 병실밖에 없다는 것이다. 0.001%의 확률이지만 일반 병실이나 응급실의 환자가 코로나19에 걸렸다면 그 병원은 폐쇄해야 하기에 음압격리 병실로 갈 수밖에 없다. 상황실에 연락하여 갈 수 있는 병원을 찾아달라고 했다. 대전, 평택, 예산 아니면 수원이라도 어디든 갈 준비는 되어 있었으나 갈 수 있는 병원이 없었다. 환자는 산소 12리터씩 계속 투여받고 있었다. 2시간쯤 흘렀을까? 보호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그냥 집으로 모실게요. 어머니와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산 사람까지 죽이겠네요. 코로나 때문에 미쳐버리겠네요. 연로하신 어머니를 집에서 치료하거나 치료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들렸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계속 설득을 했다. 치료할 병원이 나타날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보시라고 계속 설득했다. 그때 가까운 종합병원에서 다시 오라는 전화가 왔다. 상황의 심각성을 듣고 그 병원도 무리를 하는 것 같았다.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갔다. 병원에 인계 직후 보호자는 환자를 어떻게든 병원으로 이송해 주려는 우리의 노고에 고마움을 표시했지만 눈빛은 슬펐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환자는 심정지 상태가 되었으나 병원 의료진은 각종 약물과 심폐소생술로 일단 위급한 상황은 모면했다. 곧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도 진행할 것이다. 나도 보호장구를 착용하긴 했지만 긴 시간 동안 환자 보호자와 많은 대화를 나누어 걱정이 되었다. 퇴근하고 아내에게 이 사실을 고백하고 아내와 선을 그어 셀프 격리를 했다. 다음 날 보호자에게 전화해보니 환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내가 음성 판정을 받은 것처럼 기뻤다. 나 역시 이 엄중한 시국에 확실한 기준이 생겼다. 일단 환자 접촉 금지. 모든 환자는 코로나 잠재 의심자로 간주. 접촉은 반드시 감염 보호복 착용 후 진행할 것. 천안에서도 코로나 환자가 많이 발생했고 이송도 많이 했지만 힘들다고 말할 수 없다. 같은 시간에 대구의 확진자 수는 천안보다 약 50배 많았다. 경과.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대처 모범국으로 알려지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등 유럽의 여러 국가와 일본, 미국은 안일함이 가져다주는 참혹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가 코로나19 대처를 잘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본다. 첫째로 전 국민이 마스크와 손 씻기,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했고, 둘째로 환자가 나오면 그의 경로를 투명하게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세계 최고의 검사 시행 능력을 보여주었다. 구급 환자가 많이 줄었다. 2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었다. 첫째,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으니 교통사고가 줄었다. 둘째, 병원에 가는 것이 더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니 조금 아픈 것은 그냥 참는 것 같았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불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정부는 대구 경북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내가 거주하는 천안은 확진자 100여 명에서 추가 환자가 늘지 않고 있다. 천안시 홈페이지를 들여다보면 확진자 접촉 수에 깜짝 놀라게 된다. 어떤 확진자는 한두 명이지만 어떤 확진자는 100에서 200명까지 접촉을 했다. 한두 명이 조심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 모두가 노력해야만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코로나 예방수칙을 생활화했고 감염관리본부와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조금씩 확진자가 줄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이제 시작이다. 아침에 반려견과 산책하다가 동네 아저씨를 만나 물었다. 이제 천안도 조금 안정된 것 같네요. 잘 나가다가 서울 은혜 강에 출석하는 20대 청년 때문에 다시 확진자가 늘었어요. 교회 다니는 놈들 당최 말을 안 들어. 기독교인으로서 고개를 숙였다. 같이 운동하는 소방관 한 분이 대구로 방역 파견을 간다고 한다. 잘 다녀오시라고 했다. 대구로 많은 의료진이 가고 있다. 언론들은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과 대구로 달려간 의료인들을 영웅이라고 하는데 나 역시 100번 동의한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외부와 접촉을 끊고 아이들을 지키는 어머니들도 영웅에 포함시키면 어떨까?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새벽 5시 밤새 술을 먹고 들어온 40대 중반 남성이 집에서 못 움직인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구급차에서 내려서 감염보호복을 입었다. 집안장과 함께 신고된 집으로 들어갔다. 전혀 못 움직이는 환자다. 열을 측정하니 39도다. 환자를 옮기던 중 계속 토를 했고 일부는 내 감염보호복에 묻었다. 감염보호복, 너만 믿는다. 환자를 구급차로 옮겼다. 다행히 근처 종합병원에서 받아주었다. 고열 환자라 코로나 의심 환자로 분류되어 격리 병실에 가서 검진을 하고 코로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환자를 인계하고 우선 분무하는 소독제로 구급차 소독을 했다. 그리고 근처 소방서에 있는 전문 소독 장비로 재차 소독하려 핸들을 돌렸다. 우리 센터의 방향은 그 병원 기준으로 서쪽이다. 하지만 소독하러 가는 근처 소방서는 동쪽이다. 6시 30분쯤 되었나? 해가 뜨고 있었다. 오늘의 해는 유난히 크고 붉었다. 눈이 부셨다. 그가 태양이 뜨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다. 해는 매일 뜨고 있었구나. 2달간 해가 없는 듯이 일했던 것 같다. 떠오르는 해를 보니 기약은 없지만 우리의 희망도 건강도 다시 환해질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다시 딸을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손잡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날을 꿈꾸어 본다. 그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내 모 성당의 작동 기능 점검 확인하는 날이다. 작동 기능 점검이란 소방시설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다. 그 성당에는 고등학교 친구가 신부로 있다. 친구 신부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설레는 마음으로 소형 펌프차를 주차하고 유반장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불량 내역에 있던 감지기와 소화기를 점검하는 도중이었다. 마침 수녀님을 만나게 되어 친구 신부님이 아직도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지 여쭈어 봤다. 수녀님은 환한 미소와 함께 신부님의 안부를 전해주셨다. 김 신부님은 1년 전 독일 유학하러 갔는데 며칠 전 부친상으로 한국에 잠시 와 있다는 것이다. 고등학교 때 대전에서 논산으로 유학 온 친구다. 학교에 1등으로 들어와 수능 1등 점수로 나갔고 무전여행에 관한 책을 쓰기도 했다.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한 이유는 공부를 잘한 것도 있지만 인성이 좋았기 때문이다. 수녀님은 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셨다. 상중이어서 미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다. 나 이상인데 기억나니? 당연하지. 기타맨 아니야? 너무 반가웠다. 일주일 후 독일로 다시 돌아간다고 했다. 내가 함께 식사 한번 하자고 제안했지만 이번 주는 누구와도 만나지 않고 어머니 곁을 지켜드린다고 했다. 과연 친구다웠다. 성직자 생활에 어려움이 없냐고 물으니 좋다고 했다. 중학교 때부터 하고 싶은 일을 정해서 쭉 하는 친구였다. 김 신부는 나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다. 나 대한민국 소방관이지. 잠시 동안 상념에 빠졌다. 지난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다.
나는 방화범이었다. 21세기 LED 전등도 불에 속한다고 우긴다면 말이다. LED 제조업체에서 엔지니어로 5년간 일했다. 어떻게 하면 밝은 불을 만들까 고민했으니 우스갯소리로 말하자면 방화범이 맞는 것이다. 고휘도 LED를 만들려고 고군분투했으나 산업의 흐름은 중국으로 이동 중이었고 결국에는 월급도 나오지 않았다.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은 기발한 방법으로 원숭이를 포획한다. 호리병에 바나나를 넣어 놓으면 원숭이가 그 바나나를 잡는다고 한다. 바나나를 놓지 않는 원숭이는 호리병 입구가 좁기 때문에 손을 빼지 못해 결국 원주민에게 잡힌다고 한다. 내가 그 원숭이랑 다를 것이 없었다. 오른손에는 대학교 때 배운 공학, 왼손에는 2년여 동안 학습된 중국어를 꼭 쥐고 있었다. 그 결과 가난과 실패라는 원주민이 나를 잡아가려 했다. 나는 10년 동안 움켜쥔 바나나를 손에서 놓아야만 했다. 백지 상태로 돌아가 공무원이 되기로 결심했다. 사람 살리고 도와주는 일이 좋아 소방관이 되고 싶었다. 절박함의 결과로 결국 나는 소방관이 되었다. 20살까지 살았던 고향집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린 그림이 아직도 걸려있다. 소방관이 불 끄는 그림이었다. 그 액자 안의 소방관은 10년 동안 내게 이렇게 말했는지 모르겠다. 내가 계속 말했잖아, 이상아. 소방관 되라고. 왜 이렇게 돌아왔니? 김신부는 이런 말을 했다. 이상아, 네가 나보다 보람찬 일을 하는 것 같다. 나는 성도들에게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본받아라. 네 이웃을 본받아라.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하는데 너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하나 말해주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전율이 흘렀다. 나는 꽤나 보람찬 직업을 가진 자였다.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직업 흔치 않다. 김신부가 나에게 건네준 마지막 가르침은 깊은 울림이 있는 내가 은퇴할 때까지 가슴 깊이 새겨두고 싶은 말이었다. 어렵게 도움을 요청하는 자, 그 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욱 진정성 있게 요구조저와 환자를 대하고 화마와 싸운다. 내가 돕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 놓인 예수님이다. 에필로그. 풋내기에서 진정한 소방관이 되기까지. 풋내기라는 말을 좋아한다. 풋내기는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툰 사람이란 뜻도 있고 차분하지 못하여 객기를 잘 부리는 사람이란 뜻도 있다. 소방사 시절에 나는 말 그대로 풋내기 그 자체였다. 처음에는 소형 펌프차 기관원이 되었을 때 도심 한가운데에서 대나무 숲이 불타고 있었다. 그런데 차량 조작 미숙으로 소방차에서 물이 안 나오는 것이다. 진압대원들은 손에 소방호스를 들고 나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 얼굴은 사색이 되고 얼어붙은 채 전전긍긍하고 있었다. 그때 한 선배가 뛰어와 버튼 하나를 해제시켜 주었다. 그제야 소형 펌프차는 물을 내보낼 수 있었다. 이체 곳곳에는 차분하지 못하여 객기를 부리고 경험이 없어서 일에 서투른 나의 풋내기 시절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슬램덩크의 안 감독은 풋내기가 상급자로 가는 과정은 자신의 부족함을 아는 것이 그 첫 번째라고 말했다. 나는 나의 부족함을 알고 나아지려고 노력했기에 이 책에 기록할 수 있었고 공유할 수 있었다. 혹시라도 소방관을 꿈꾸는 분이 있다면 소방관이라는 직업에 대해 어느 정도 현실적인 감을 잡으셨길 바란다. 그리고 새로 시작하는 소방관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서 나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책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다. 내 글을 가장 먼저 읽고 피드백을 해준 아버지와 동생에게, 너무 좋은 이야기만 쓰지 말라고 하신 센터장님께, 화재 구급 분야를 감수해 주신 소방우 우희재님께, 구급 분야를 감수해 주신 나사렛대학 응급구조학과 심규식 교수님께, 소방활동 사진을 제공해 주신 충남소방족구 동호회 회원분들께, 희미해진 기억을 되살리고자 취재에 응해준 동료 소방관들에게,
부족한 글을 다듬고 편집해 주신 도서출판 푸른향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방조직은 지난 4월 1일 지방직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친척들 모임에 가면 이런 이야기를 듣곤 했다. 이상아, 이제 정규직 돼서 좋겠다. 비정규직으로 얼마나 힘들었니? 소방관은 비정규직이 아니라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의원님들, 튀는 것을 싫어하는 공무원 조직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1인 시위에 동참한 선배 소방관님들, 거기에 고개를 끄덕여주신 국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소방의 국가직 전환에서 두 획을 빼면 국가직 진화가 된다. 나는 국가직 진화라고 생각한다. 소방 서비스 격차 해소, 국가재난의 신속한 대응의 진화를 보면서 누군가 나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듣는다. 너도 진화되어 보라는 것이다. 풋내기 소방관이 넘어서 진정한 소방관이 되어보라는 것이다.